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 친이준석계 청년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며 선당 후사를 촉구했는데요. 이 밖에 검찰총장 인사, 대통령실 쇄신 문제 등 다양한 정치권 이슈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남영희 민주당 인천동 미추홀구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우선 어제죠. 이 윤석열 캠프에서 청년 본부장을 맡았던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저격을 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그동안 친했던 사이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좀 비판을 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장해찬 평론가가 이준석 대표와 가까워지게 된 건 이 방송 때문이겠죠. 네. 방송에서 각각 그 보수를 상징하는, 또 보수의 청년을 상징하는 그런 패널로 나와서 그때부터 아마 가까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해찬 특보가 굳이 지금 청년재단 이사장이죠. 장해찬 이사장이 나선 이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의 어떤 흐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나서서 목소리를 전달하고 구도가 쌓이면서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측과 이준석 대표를 비난하는 측이 마치 기득권과 그다음에 청년, 변화를 원하는 세력과 그다음에 변화를 원하지 않고 보존을 원하는 세력, 이런 식으로 지금 구도가 점점 형성되고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층을 보면 천하람 변호사라든지 또 박민영, 물론 지금은 대통령실로 갔지만 또 여명숙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평균적인 어떤 연령이나 또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뭔가 청년 세대를 상징하는 그런 그 구도로 점점 되고 있고, 또 이쪽에서는 나경원 전 대표라든지 정진석 부의장이라든지 왠지 이 보수 정당의 오래된 어떤 기득권층,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구도가 점점 형성되고 있어요. 아마도 장해찬 이사장은 그런 구도가 아니다. 사실상 지금 오늘 그 연설문에도 나왔듯이 자기 정치를 하는 그런 세력에 불과하다. 선당 후사를 했던 많은 진짜 청년들이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이준석 대표와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그 청년들이 실제로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느냐라고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즉 이 구도는 사실상 보여지는 구도이지 그 구도가 아니다라는 걸 청년의 입장에서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또 그 구도를 깨는데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상대하는 층이 사실 나이가 좀 상락적 나이가 좀 이 높은 분들은 무슨 말을 해도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것이 구도가 안 잡히는데, 같은 얘기, 선당 후사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장해찬 이사장이 하는 선당 후사는 상당히 뼈아프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여지죠. 네, 너무 청년과 기성세대 이렇게 양비론적으로 치우치는 걸 방지하려고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나섰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같은 생각이신지요? 국민의힘 내부 상황과 그리고 정부의 이 상황들을 보면 이준석 전 당대표가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대통령실은 아예 무반응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대위로 꾸려졌던 지금 그 기성 정치인들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청년과 반대되면 그분들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 내부의 내용이 심각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누군가는 그 흐름을 끊어줘야 된다. 특히나 당권 도전을 할 이후에 어떤 후보도 이른바 이준석 대표는 청년 세대들을 대표하면서 돌풍을 일으켰다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 흐름을 끊어야겠다. 그 대표 주자로 지금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총대를 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후에 당 전체의 흐름에 있어서 당권 도전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분들 중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의외로 또 유승민 전 의원이 1위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도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준석 전 당대표가 만일에 어떤 징계 처분을 끝나는 시점, 그리고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인용이 될지, 각하가 되고 기각이 될지, 그런 상황이 와도 이준석 대표와 힘을 합쳤을 때 지금 윤핵관이라고 말하는 이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이후의 당권 주자
다른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을 차단하고 싶어서 예봉하는 차원에서 장해찬 이사장이 청년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두 분 다 우리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그 청년 정치에 대해서 한 번쯤 돌이켜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의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장해찬 이사장과 이준석 전 당대표의 공통점은 아까 우리 평론가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방송에서 만난 그 사이가 시사평론, 정치평론을 하면서 뭐 간접적인, 직접적인 정치 경험보다 간접적인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볼 때 다른 청년 정치인들보다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뭐 경륜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차이점 하나는 지난 대선에서 둘 다 누구보다 열심히 기여를 했다라고 자부하는데 한 명은 지금 그 이후에 한 자리에 인정을 받고 좋은 자리에 갔고 한 명은 완전히 뭐 본인의 뭐 표현도 그렇지 않습니까? 토사구팽된 인물.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청년 정치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장해찬 후보가 이야기하는 청년 정치의 갈라치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여의도 두시 뭐 청년, 뭐 정치,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골자가 뭐냐면 결국 어떤 직업도 가져보지 않은 청년들이 정치만 하고 있더라. 그냥 정무적인 일만, 당직만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정치권에서 청년 정치로 바라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저는 일견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뭐 직업군에 소속이 돼서 일정한 월급도 받고 뭐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가진 경험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요. 청년 정치를 이야기하고 싶은 장해찬 이사장의 주장이라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절차적 그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비대위 구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고 나섰어야 본인의 그 많은 발언들도 제가 볼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진짜 청년이 기존 질서, 낡은 질서에 반하는 그런 비판 의식을 가진 좋은 청년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비판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 한편 이준석 전 당대표는 자신이 국민에게 양두구육 얘기를 하면서 국민을 속였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그 철저한 반성은 없었거든요. 저는 이것이 청년 정치의 본 모습인가? 이것은 여의도 전체 그 청년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문제점으로 좀 인식해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일단 속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을 밝혔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에 대해서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표현을 한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특히 양측은 오늘 오전에 이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대한 구상을 거부하는 내용의 담화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또 양측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는데요. 관련한 사항들 또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이제는 윤핵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 안팎의 청년 세력들 간의 대치 상황이 조금 거세지는 모습인데 사실 앞서 잠깐 평론가께서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박민영 대변인도 지금 대통령실로 갔고 조금은 친이준석계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점차 좀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 일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그리고 수위가 너무 넘나든다. 과도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네. 어떤 선을 지금 넘어서는 네.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청년들의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자신들도 명분이 다 있겠고 정치나 명분이 있겠고 또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선택한 이유도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명분 속에서 일부 사실 친이 이준석계에서 좀 떨어져 나간 그런 그 청년 정치인들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될 선은 지켜야 되는 게 아니야. 아무리 변화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변화의 중심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우리가 이미 선택을 했으므로 그 정당 안에서 해야 되고 그 정당이 지금 표방하는 바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었고 대통령을 만들었으므로 거기에 그 정권에 대한 책임까지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그리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즉 핵심 모순과 주변 모순이 있는데 지금 핵심 모순은 이 나라의 어떤 안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5년 동안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나가면서 지금 제1야당을 상대를 하는 것이 핵심 모순이라면 주변 모순은 당의 개혁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중심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 근데 이게 전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게 지금 비판하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핵심 모순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대통령에게 무엇인가 항복선언을 받아내는 듯한 그런 이 자세는 결코 이 당이 내지는 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바람직한 어떤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장해찬 재단 이사장이라든지 혹은 기타 몇몇 어떤 청년 당원들의 목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너무 과하다는 여론이 또 몇몇 청년 의원들의 행보에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는 전당대회 일정을 조금 잡아가는 모양새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한 연말 전당대회. 근데 이게 지금 또 문제가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이준석 전 대표가 복귀하기 이전이면 다시금 전당대회를 열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거기 출마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원권 정지가 6개월이고 6개월이라면 1월 달에 사실 당원권 이 정지가 이제 해제가 되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이제 정치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비대위가 언제까지냐? 사실 당원 단계의 비대위의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혁신 혁신 그다음에 관리 혁신 관리 비대위 죄송합니다.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두 가지가 혁신 관리 비대위라는 그런 명칭으로서 사실 굉장히 모호했거든요. 혁신을 하려면 사실 시간이 필요해요. 혁신은 그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당원들의 모든 의지 또는 당원들의 의견을 사실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게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혁신을 하려면 사실상 총선의 어떤 공천 과정까지 건드려야 돼요. 혁신위가 이미 혁신을 했는데 총선 과정이 한 1년 남았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또다시 룰이 변경될 가능성이 커요. 그걸 방지하려면 혁신위가 사실상 거의 총선 무렵까지도 활동을 해야 되는데 혁신위가 활동을 하든 아니면 비대위가 혁신을 하는 어떤 과정을 하든 근데 그렇게까지 못 하잖아요. 혁신이 한계가 있다는 거고 관리형을 한다는 건 2, 3개월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9월이에요. 다다음 주면 9월이고 9월이면 첫 번째 이 정권이 시작한 지 첫 번째 국정감사도 받아야 되죠. 예산 결산도 받아야 되죠. 정기국회에서 시정연설도 해야 되죠. 이 금방 한 3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고육책으로 아마도 그 전대를 그런 어떤 행사 다 지나고 하자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게 1월이냐 12월이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지만 6개월 내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일단 이준석 대표는 사법적 리스크를 가처분 소송 관련해서 가처분 소송이 인용이 되는 대로 또 기각이 되면 기각이 되는 대로 또 사법적 리스크 그러니까 경찰이 소환하면 소환하는 대로 몇 가지의 어떤 고비를 또 넘겨야 되거든요. 그 시간을 충분히 넘어가서 만약에 아무 일도 없다. 불기소고 기소조차도 안 하고 무혐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정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이 리스크가 정말 현실을 다가올 때는 12월이냐 1월이냐가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비대위가 존속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지지율이에요. 지지율이 만약에 지금 30% 정도 되지만 이게 점점 하락한다고 한다면 2, 3개월도 못 버틸 수 있는 게 비대위거든요. 하니까 저는 12월이냐 1월이냐 논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사실은 굉장히 가변적이다 아직도. 생각합니다. 네, 참 앞으로의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상당 기간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또 이준석 전 대표의 사법적 판단 결과입니다. 일단 이번 징계를 받게 된 그 시작점인 사법적 판단 그 이전에 있어서 일단 당장 지금 비대위 출범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연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미뤄진 걸까요? 대부분의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이번 가처분 소송의
결국은 인용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네. 기각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법원의 그 지금 숙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용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문제를 지적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그 비상 상황이라고 말을 할 때 최고위원회의 그 기능 상실 이것이 합당했던가. 왜냐하면 최고위원들이 사퇴 이후에 다시 또 투표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국민들이 다 보는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또 하나는 전국 상임위에서 투표를 할 때 오프라인에서 늘 해오던 것을 온라인으로 했다라는 부분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점들을 보면 이준석 당대표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그것도 집권 여당에서 이 문제를 삼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저는 계속해서 그래도 기각이 될 거다. 왜냐. 이 대혼란상을 법원에서 당내 문제를 이 전국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로 삼진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조심스럽게 하긴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이준석 전 당대표는 본안 소송까지 하겠다라고 네. 지금 결심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뭐 길게는 1년 이 상황이 국민의힘 내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쉽게 뭐 잦아들거나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모든 이슈의 중심에 지금 국민의힘만 보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좋은 이슈든 나쁜 이슈든 민주당이 사라진 부분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 후보와 박용진 후보 간에 이후에 민주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을 민주당이 책임 있게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좋은 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부각되지 않고 있어서 좀 아쉽네요. 네,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본안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장기전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심산인 것 같은데 앞서서 위원장께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내부적으로 정말 긴장감 있게만 진행이 됐다면은 국민의힘이 어떤 거라 하더라도 아마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너무 좀 벌어져서 그래서 주목도가 떨어지는 게 아닐까 싶고요. 사실 지금 가처분 소송이 좀 이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건 저는 그것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다고 봐요. 가처분 소송이라는 건 그 소송 신청을 한 사람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는 당대표가 현재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빨리 결정을 해줘야 돼요. 권한이 그대로 돌아가니까. 근데 당대표가 지금 권한이 없잖아요. 이거를 살리더라도 당대표한테 직접적으로 바로 무슨 당대표의 어떤 권한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다. 시급하게 이걸 다툴 이유가 없다. 시급하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이 안을 꼼꼼하게 보겠다라는 뜻으로 사실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기각이냐 인용이냐 뭐 이런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두 번째, 인용이 되더라도 문제는 국민의힘은 타격을 받을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고위는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이미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들은 전부 다 사퇴를 한 상황이고 지명직 최고위원 한 사람, 김용태 최고위원 한 사람 남고 당연직 세 사람만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 자체가 또다시 비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적법한 절차를 다시 한번 이제 처음부터 밟는 상황이 되겠죠. 모양새는 참 안 좋고 또 많은 비판이 있겠으나 당 자체가 그대로 또 비대위로 물론 결론을 비대위로 이제 가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로서는 어쨌든 충분히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효과냐면 이 기각이 되면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기각이 되더라도 나는 본안 소송을 하고 나는 내 목소리를 계속 내겠다라는 그리고 이건 뭐 기각되더라도 나한테는 별 영향이 없다. 나는 내 페이스대로 간다라는 걸 충분히 지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각 이후에 자신한테 돌아올 리스크를 해지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사실 본안 소송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안 소송을 한들 본안 소송이라는 게 어차피 지금 정식 재판이고 정식 재판은 뭐 신문기일부터 따져갖고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때 되면 이미 지금 비대위 상황부터 시작을 해서 전대 상황이 끝나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긴들 자신한테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기록에 남기고자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상 실익을 다투지 않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본안 소송에서도 그 문제는 굉장히 아마 가만히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당신이 지금은 이미 전대까지 끝나고 새로운 당대표까지 만약에 된 상태에서 당대표가 권한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결을 내린들 당신한테 실질적인 어떤 이익이 있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치 선전을 위한 선전전 나의 어떤 그런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미리 그 전쟁터를 확보해 놓겠다라는 선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이준석 전 대표가 장기 여론전으로 끌고 가려는 심산이다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비대위 체제로 가닥이 잡혔고 그러다 보니 동시에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전에 출범시켰던 혁신위의 존재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해체해야 된다.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또 옹호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일단 근데 혁신위가 사실상 이준석 대표의 묘수였어요. 실제로 네. 묘수였어요. 왜 묘수였냐면 혁신위라는 건 사실상 공천룰까지 만약 건드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파장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당 대표로서 이 선거는 굉장히 오래 남아 있고 그러면 당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당 대표의 어떤 그런 이 뭐랄까요 리더십을 사실 그렇게 따르지 않아요. 이렇게 긴장감이 떨어지고 어차피 지금 전당대회 바뀌고 나면 새로운 당대표가 공천을 할 텐데 내가 이준석 대표한테 충성할 이유가 없잖아 라는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혁신위를 만들어서 아니야 내가 권한이 있어 공천을 바꿀 수 있어 해서 당의 어떤 권한을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혁신위를 지금 만든 거거든요. 자 그럼 돌이켜보면 혁신위가 그렇다고 해서 정말 혁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느냐라는 문제점은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그 안에 보면 당시에 최고위원들이 그냥 나눠 먹기식 인사를 추천을 했어요. 각 최고위원별로 한 사람씩 다 그냥 추천을 한 그런 상황 속에서의 혁신위원들이거든요. 근데 이 혁신위원들이 그렇다면 뭐 그야말로 그 전처럼 명망이 높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야별로 이야기를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이런 그런 안배가 이번에 아니었다. 물론 최재형 위원장이 그 전부터 감사원장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최재형 위원장도 초선이잖아요. 지금 정치는 처음 하고 그래서 아마도 그런 목소리 지금 혁신위의 구성 자체의 어떤 문제 시작할 때부터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혁신을 존재하더라도 사실 혁신위원을 교체한다든지 보완한다든지 하는 어떤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혁신위를 흔들려는 목소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도 혁신위가 있었는데요. 혁신위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구성 요소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친 이준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혁신위를 새로 존재하게 해야 되냐, 새롭게 꾸려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내일이 세 번의 큰 선거를 다 이긴 정당에서 혁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유명무실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논란만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 대통령실 인사 관련 문제도 연일 뜨겁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이 정책기획수서를 신설을 해서 2실장 6수석 체제로 일단 개편을 할 수 있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 원래 5실장 체제에서 당장은 수석, 그러니까 5수석 체제에서 6수석으로 하나 정도만 늘리겠다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인사쇄신 목소리에 조금 부합하는 개편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지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국민들의 그 통합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았어요. 이후에 100일 취임사, 기념사에서는 뭔가 국민 전체를 통합하는 이야기를 했고 또 지지율이 낮은 부분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을 아주 세게 말씀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내놓은 것은 지금 대통령실 2실장 5수석이었던 것을 수석 한 자리 더 늘리는 이 상황인데 당초 대통령실을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방만하게 활용했다라고 해서 축소하고 작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상황과도 좀 반하는 상황이에요. 저는 저희가 어떤 사람들이 물건을 선택해서 이 물건을 배달을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 반품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중에 10명 중에 7명 정도는. 근데 반품을 해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은 전혀 변하지 않고 포장지에 오히려 또 리본이든 더 덧대고 있는 이 상황이 아닌가. 국민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잘 보좌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뭐 정책 수석을 새롭게 네. 뽑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정책 수석이 필요했던 것인가는 저는 의문이 드는 것이 지난번에 교육부에 문제가 있었을 때 뭐 설익은 그런 5세 뭐 그 취약 아동 하향 연령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폐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 잘못됐던 것을 가지고 교육부 비서관을 경질하고 지금 정책 수석을 새로 놓는 이 과정으로 이것이 해결이 될 것인가. 그때 교육부 장관이었던 전 박순애 장관과 대통령이 독대한 이후에 이게 빠르게 정책을 추진해라 이런 식으로 했으니 결국 결론은 대통령의 의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뭐 한두 명 바꾼다고 해서 전체가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지금 낮은 지지율은 결국 대통령 빼고 모두를 바꿔라 이런 요구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홍보수석 이제 뭐 바꾼다고 하는데 제발 빨리 바꿨으면 했던 부분이 전 홍보실이었습니다. 지난 정부와 비교했을 때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뭐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도 별로 없고 내놓는 홍보의 뭐 조그만 카드 뉴스? 웹자보? 이런 것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에 너무 높이 맞지 않은 것들 투성이었어요. 빨리 홍보수석이 바뀌길 바랬는데 김은혜 전 의원이 지금 뭐 유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희망을 가져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대통령께서 지금 그 국민들이 대통령의 그 국정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있는 부분이 아닌가. 100일을 넘기면서 중요한 변곡점과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맞았음에도 그것을 발로 걷어차고 있는 지점이 아닌가 싶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이번에 일단 오는 21일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지만 대통령실이 전한 상황을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정책 기능을 보완하고 또 홍보 라인을 강화하겠다 이 두 부분의 방점이 찍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의 제목이 컨트롤 타워 세운다. 뭐 이렇게 제목이 나와요. 정책기획수석 아마 예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컨트롤 타워로 생각을 한다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실의 문제는 다 수평구도예요. 누군가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지는 어떤 원톱화에서 이 어떤 정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수석이 거에 걸맞게 나눠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제각기 중구난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정책 관련해서 이렇게 이 나오는 것도 사실상 교육비서관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러니까 사회정책 수석이 사실상 교육과 관련 돼서 전혀 모르는 전혀 문외한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정책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면서 발표할 것들 공약을 발표하든지 업무를 발표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컨트롤 못했다라는 관성 때문에 만들었다면은 저는 그 기능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만 이 관섭 부회장 무역협회 부회장 얘기가 나오는데 딱 드는 생각이 왜 또 기재부냐? 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지금은 좀 정무적인 감각도 있고 정책의 한 정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을 포괄해서 알 수 있는 정치적인 감각이 좀 필요한 사람이 더 중요한데 또다시 기재부나 뭐 재정부나 뭐 이런 관리 출신이 또 등장을 한다면 그게 그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은 좀 듭니다. 네, 본격적으로 뭐 여러 자리의 임명 절차 그리고 내정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검찰총장 자리에는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내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 자리에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내정됐다고 합니다. 여러 부분들의 인사가 조금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 적절한 인사라고 보시는지요? 계속해서 쓴소리 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근데 뭐 검찰총장 자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석이었을 때 많은 분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겸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결국 그 검찰총장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변인도 이미 임명해두고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검찰총장이라는 분이 와서 결국 그 조직을 장악을 하려면 인사권, 예산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총장이 임명되기도 전에 대변인까지 임명이 돼 있는 상황에 들어오는 총장. 누가 봐도 식물총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상한 대로 윤석열 사단의 특수통,
검찰 출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아주 뭐 가깝다는 연수원 동기라는 27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 검찰총장이 앞으로 특별하게 뭐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는 그런 수사를 할 검찰총장은 전혀 아닐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오늘 어떤 신문 뭐 헤드라인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전두환 신군부였다라고 하면 비로소 신건부가 등장한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석현 그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의 사태를 보면 정말 이번 정부가 해도 너무한 내로남불이다. 지난번 지금도 수사 중인 뭐 환경부 블랙리스트, 그런 것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공공기관장들이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혹시나 사퇴할 수 있는 뭐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를 수사하고 했던 부분, 그 당사자인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 아닙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그 임기가 남아 있는 공공기관장들에 대해서 사퇴 압박을 하는 부분,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금 너무 힘들다라는 걸 토로하고 있는데, 본인에 대한 뭐 사퇴 압박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든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민주주의의 그 정당한 절차들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예, 걱정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이종근 평론가 그리고 남영희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